이봐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몰라요? 청소가 끝났으면 조용히 나가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금방 나가겠습니다. 어휴, 회사 망신 다 시키겠네. 지금 당신들 그분이 누군지 알고 말하는 겁니까? 회의 중입니다. 지금은 말릴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 청소부라는 분이 15년 전 G7 회담 통역을 맡은 정미영입니다. 당신들이 감히 내쫓으려 한 사람이 그분입니다. 그날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세상이 외면한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을 다시 움직이게 된 기적 같은 순간입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당신도 언젠가 외롭고 작아졌던 그날의 자신을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잠시 마음 숲길을 함께 걸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 속 한 장면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따뜻한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세요. 구독자 한 분, 한 분이 이 채널이 계속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매일이 기쁩니다. 나는 그날도 검은 유니폼을 입었다. 한여름인데도 낡은 근무복은 어깨가 축축했고 땀 냄새는 비누향과 섞여 진한 후회처럼 들러붙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질끈 묶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 하나다. 오늘도 내 이름은 없겠지. 누군가에겐 그저 청소부, 아줌마로만 불리는 하루의 시작이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면 사람들의 발소리는 날카롭고 빠르다. 하이힐, 구두, 고급 로퍼들이 내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도 눈길 한 번 주지 않는다. 모두가 바쁘고 중요한 사람들이고 나는 그저 그림자일 뿐이다. 하지만 난 알고 있었다. 이 건물에서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보다 많은 것을 조용히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엘리베이터 안에선 내 앞에 서 있는 젊은 직원이 향수를 뿌렸다. 나는 숨을 들이쉬지 않았다. 그 향기가 예전의 나를 건드릴까봐. 국제회의장 무대 뒤에서 나는 그 냄새 속에서 20개 국어를 오가며 서 있던 사람이었다. 3층, 5층을 지나 6층. 오늘은 회사 전체가 떠들썩했다. 미국과 5천억 불 계약이 걸린 날이라는 소문이 어제부터 돌았고, 평소엔 쌀쌀맞던 직원들도 복도를 닦는 나에게 괜히 고생 많으십니다. 하고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난 안다. 그 말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들 체면을 위한 연출이라는 걸.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에어컨 찬 바람이 확 끼쳤고 나는 반사적으로 재킷 단추를 한 번 더 채웠다. 검은 유니폼 위에 걸쳐 입은 회색 카디건은 목이 늘어나 있었지만 그건 내가 몇 번이나 남편 병원에 입고 갔던 옷이었다. 조용히 회의실 바닥을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의자들의 간격을 맞췄다. 그건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지만 나는 늘 그렇게 했다. 언젠가 누군가가 보기만 한다면 칭찬받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 아니라 그게 내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구두 굽소리가 울리며 회장 정호 씨가 들어섰고 그는 순간 내 쪽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다. 여긴 당신이 있을 자리가 아니오. 빠져주시죠. 그 말은 아주 평범한 듯 들렸지만 나는 안다. 그 말은 벽처럼 사람을 밀어내고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찢어 놓는다는 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마른 걸레의 감촉이 사라진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걸레를 접었고 그가 지나갈 때 단 1초 눈길도 목소리도 없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말이 내 가슴에 박히는 소리를 나는 분명 들었다. 그 순간 공기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마치 아주 미세한 실 하나가 손끝에서 뚝 끊어진 듯한 감각. 그 작은 파열음 하나가 회의실 전체에 파문처럼 퍼졌다. 통역사 못 온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였다. 처음엔 다들 못 들은 척했다. 노트북을 만지작거리던 여직원, 계약서 파일을 나르던 팀장, 커피를 들고 있던 비서까지 순간 손을 멈춘 채 서로를 바라봤다. 숨조차 들이쉬지 못한 정적. 그리고 정호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가기 시작했다. 뭐라고?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 한마디에 공기 온도가 몇 도는 떨어진 것 같았다. 팀장 진우 씨가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며 말을 더듬었다. 예, 방금 연락 왔습니다. 사고가 갑작스러운 접촉 사고가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고요하던 회의실이 쩍 하고 갈라졌다. 방금 전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었던 테이블 위의 서류들이 누군가의 손에서 흩어졌고 커피가 한 잔 쏟아졌다. 누군가는 허둥지둥 나가더니 다른 팀원에게 영어 좀 되지 않냐? 며 귀에 속삭였다. 서로 눈치를 보고 누가 먼저 말할지 눈으로 싸우는 어색한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나는 회의실 뒷문 쪽으로 조용히 몸을 뺐다. 내가 이 공간에서 해야 할 청소는 이미 끝났고 이제는 투명 인간처럼 사라지는 게 맞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멈췄다.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린 채 한 줄기나 지근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컨트랙트 테크니컬 라이센싱. 누군가 불안하게 발음하던 단어들 속에서 나는 오래된 감각이 살아나는 걸 느꼈다. 익숙한 용어, 익숙한 어휘 흐름, 그리고 무엇보다 익숙한 공기의 진동. 이 회의는 망가질 것이다. 누군가 지금 저 자리에 서야 한다. 하지만 그게 내가 되어선 안 된다. 그럴 리 없었다. 나는 이제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가슴 어딘가가 아주 깊은 곳이 말을 꺼내기 직전의 울림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 여자는 왜 저기 서 있는 거지? 정호 회장님의 목소리는 컵을 탁 치는 것처럼 날카롭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내게로 끌어당겼다. 나는 내가 분명 지금 없어져야 할 사람이 되었다는 걸 직감했다. 발도장처럼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내게 회장은 의도적으로 천천히 걸어와 한참을 노려봤다. 그리고 아주 작고 단호하게 침을 눌러 뱉듯 말했다. 청소 끝났으면 나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이 자리는 너와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니 사라지라는 그가 가진 세계 안에서 절대로 교차될 수 없는 선을 분명히 긋는 말. 나는 입을 열 수 없었다. 모욕감을 느꼈지만 말할 수 없었다.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죄송합니다. 뿐이라는 걸 10년 가까이 체득해왔으니까. 오늘 같은 날, 당신 같은 분이 여기에 있는 건 솔직히 방해요. 회의라는 게, 기운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흐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정호 씨는 웃지도 않았다. 그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마치 더러운 물 한 바가지를 보고 말하는 듯한 어조였다. 주변의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못 들은 척했다. 누구 하나 나를 보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내게 고생 많으십니다. 하며 인사하던 그들이 이제는 침묵으로 나를 내쫓고 있었다.
심장이 덜컥 하고 내려앉았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나를 몰라서 저러는 거다. 아니, 나를 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인 거다. 그리고 아주 순간, 아주 짧게. 나는 눈을 떴다. 내가 외교부에서 통역을 하던 시절, 백악관에서 받은 인사장과 국무장관과 나눴던 악수. 그 모든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 나는 방해물이었다. 그들이 정리한 고급 회의실에 남아서는 안 될 청소부 하나일 뿐이었다. 나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번엔 걸레가 아닌 내 감정을 꼭 쥐고 있었다. 그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쪼개고 들어왔다. 그 청소부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순간 공간 전체의 공기가 딱 하고 멈췄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소리의 방향을 바라보았고 6층 회의실 문가엔 회색 린넨 재킷을 걸친 여인이 서 있었다. 지숙 고문이었다. 정호 회장의 대학 동기이자 어쩌다 한 번씩 조용히 등장해 굵은 조언 한마디로 분위기를 뒤흔드는 존재. 임원들 사이에선 회장 유일의 브레이크라고 불리던 사람. 정호 씨는 지숙 씨를 보고 순간 미간이 살짝 움직였지만 곧 본래의 굳은 표정을 되찾고 말했다. 지숙 씨, 중요한 회의 중이니 나중에 이야기하시지. 그러자 지숙 씨는 느릿하게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오며 말했다. 중요한 회의라는 게 사람을 짓밟고 진행되는 거라면 과연 그 계약이 성공이라 할 수 있을까? 순간 회의실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미영 씨와 회장 사이에 형성되었던 팽팽한 권력의 줄이 지숙의 등장 한마디로 출렁이기 시작한 것이다. 지숙 씨는 테이블 옆에 놓인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정호 씨를 향해 고개를 살짝 돌렸다. 그 여자가 누군지 회장님은 아시나요? 정호 씨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말했다. 그저 청소 인력이겠지. 짧고 단호했다. 지숙 씨는 가볍게 웃었다. 청소 인력? 정확히 말하면 그분은 예전 유엔 통역국에서 근무했었고 G7 정상회의에서 일본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의 1대1 회담을 통역한 사람입니다. 순간 정호 씨의 눈빛이 흔들렸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일제히 미영 씨에게 쏠렸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던 그녀는 그저 조용히 손에 쥐고 있던 걸레를 접었다. 지숙 씨는 덧붙였다. 하버드 통번역 과정 수석 졸업. 한때 이 회사에 외부 통역 파견 오기도 했던 분이에요. 어쩌면 오늘 이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정호 씨는 말이 막혔고 회의실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결로 뒤바뀌고 있었다. 그래요. 미영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가르는 듯 선명했다. 그게 저였어요.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 공기는 금이 간 유리처럼 깨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숨을 들이쉬었고 누군가는 펜을 쥔 손을 놓쳤다. 마치 모두가 동시에 무언가를 잘못 본 것처럼. 미영 씨는 걸레를 조용히 테이블에 내려놓고 천천히 회의실 앞쪽으로 걸어 나왔다. 서류 더미 너머로 그녀의 눈동자 안에는 수십 년 전 국제무대의 불빛이 반사되는 것만 같았다. 하버드에 처음 갔을 땐 하루 3시간씩 자며 공부했습니다. 서울대도 어렵다던데 한국에서 온 여자가 하버드를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이를 악물었죠. 그래서 결국 저는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말을 하며도 그녀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분노도
오만도 없었다. 다만 오래전 삶을 다시 꺼내보는 듯한 고요한 단단함만이 있었다. 외교부에 들어가서 통역 일을 시작했고 G7 회담에서는 일본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어 하나에 세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정호 씨는 숨죽인 채 듣고 있었다. 지숙 씨조차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이건 이제 미영 씨의 무대였다. 그런데요. 그녀는 살짝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했죠. 저도요. 병원비가 매달 1,0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가진 집을 팔고 차를 팔고 결국 마지막으로 제가 가진 자격증을 내려놨습니다. 순간 누군가 목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청소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그 누구도 저를 억지로 시킨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병원비를 감당하고 제 손으로 남편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은 없었지만 눈동자 속의 고인 삶의 무게는 이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 더 무겁고 단단했다. 그러니 제게 왜 여기 있냐고 묻지 마세요. 전 오늘도 제 인생에 책임지며 서 있는 중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은 완전한 정적에 잠겼다. 말 그대로 숨소리조차 멈췄다. 전 오늘도 제 인생에 책임지며 서 있는 중입니다. 그 마지막 문장이 공기 속에 맴도는 동안 정호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손등에 푸른 핏줄이 돋았고 평소 단단하게 묶던 넥타이는 왠지 오늘따라 조금 느슨해 보였다. 그건 아마도 그의 권위가 아닌 자기 확신이 느슨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을 것이다. 지숙 씨는 아무 말 없이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였고 임원들은 이제 미영 씨를 향해 진심으로 눈을 마주치기 시작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을 지금 이 순간에서야 제대로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정호 회장은 잠시 시선을 회의실 바깥 창문으로 돌렸다. 서울의 빌딩 숲 너머로 미국 대기업 대표단 차량이 막 도착하고 있었고 계약 시간까지는 정확히 21분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다. 미영 씨, 그 목소리는 지금껏 회사 전체를 압도해왔던 그 위험 있는 어조가 아니었다. 조금은 낮고 조금은 주저하는 듯한 음색이었다. 이 회사 아니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해서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회사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춘 채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정우 씨는 오랜 시간 쥐고 있던 체면과 자존심을 조용히 내려놓고 말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회의실 벽에 걸린 디지털 시계가 똑소리를 내며 10시 39분을 가리켰고 미영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회장의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봤다.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던 남자의 눈을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며 제가 맡겠습니다. 그 말은 마치 회의실 전체에 따뜻한 불빛 하나를 켜는 듯했고 그녀의 목소리 안엔 힘든 삶을 견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그 언어의 세계로 들어갔다. 잊고 살았던 목소리의 톤, 단어의 리듬, 그리고 상대의 표정을 따라가며 의미를 다듬는 내 내면의 통역기가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미국 대표단의 수석 부사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First of all, thank you for having us today. It is an honor to be here. 내 귀에 그 문장이 들어오자 오랜만에 피가 도는 듯했다.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나는 그 말을 아주 또렷하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전달했다. 정호 회장이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고 임원들의 표정엔 말 그대로 당황이 아닌 경외가 떠올랐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알고 있던 청소부가 아닌 전혀 다른 인물 앞에 서 있는 중이었다.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기술적 문장, 재무 용어, 시장 분석 관련 전문 어휘들이 쏟아졌다. 그 어떤 부분도 미영 씨는 주저하지 않았다. 마치 과거에 자신이 몸을 덮고 있는 듯 미영 씨는 어느새 회의실 가장 중심에 서 있었다. Regarding the licensing structure, we suggest a phase rollout over 3 quarters. 라이센싱 구조에 관해서는 3분기 단계별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거침이 없었다. 발음, 억양, 문맥 모든 것이 완벽했다. 미국 측 대표는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정호 회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의아한 듯 물었다. Excuse me, is she your chief interpreter? 정호 회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처음으로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대표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She's exceptional, one of the best we've ever worked with, truly. 그녀는 뛰어납니다. 우리가 일해본 사람 중 단연 최고입니다. 그 말이 나오자 회의실 안은 아주 짧은 침묵 뒤 억눌렸던 긴장을 토해내듯 환한 안도의 숨소리로 가득 찼다. 지숙 씨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고 진우 씨는 수첩을 쥔 손을 무의식적으로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가 버텨온 세월, 내가 포기했던 것들, 그럼에도 끝내 잃지 않았던 자존심이 지금 이 순간 내 목소리를 타고 회의실 전체에 퍼지고 있었다. 나는 다시 통역사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의 뒤에 숨지도 않았다. 서명이 끝났을 때 회의실 안엔 박수도 없었다. 모두가 숨을 참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측 수석 부사장이 펜을 내려놓자 그가 직접 서명을 맡은 계약서 위에 정호 회장도 말없이 이름을 적었다. 잉크가 서서히 마르는 동안 몇몇 임원들의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계약 성사, 무려 5천억 불 규모. 지난 2년 동안 회사 전체가 총력전으로 준비해온 사업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정규직도 임원도 아닌 청소부라는 명찰을 달고 있던 여성이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함부로 박수를 치기엔 지금 이 공간이 품고 있는 어떤 감정들이 너무 무거웠고 너무 뜨거웠다. 정호 회장은 계약서에 도장을 꾹 눌러 찍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건 존경이었고 사과였고 인정이었다. 그의 시선을 따라 임원들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빠지세요, 방해됩니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진우 씨는 아예 말을 잃은 듯 서류를 정리하는 척 손을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의 눈길은 계속 미영 씨의 뒷모습을 쫓고 있었다. 그리고 그제야 누군가 아주 조심스럽게 손뼉을 쳤다. 딱딱.
그 조용한 박수는 곧 회의실 전체로 번졌고 사람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다. 미영 씨는 서서히 몸을 돌려 회의실 바깥을 바라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비추는 아침 햇살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빛이 마치 자신의 이름을 다시 밝혀주는 것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다시 존재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로 회의실을 천천히 걸어 나갔다. 한참이 지나서야 회의실이 모두 비우고 나서야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미영 씨에게 다가왔다. 그는 손에 서류가 몇 장 있는 척, 바쁘게 움직이는 척, 여느 때처럼 능숙하게 굴려보려 했지만 그의 걸음에는 분명히 머뭇거림이 있었다. 저기, 그는 말을 꺼내다 말고 고개를 푹 숙였다. 아까 회의실에서 제가 정말 큰 실례를 했습니다. 그의 말은 사과라기보다 속죄에 가까웠다. 청소부에게 고개를 숙이는 일이 이 회사에선 본 적 없는 광경이었고 무릎까지 꿇고 싶었던 마음이 고개 숙임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저는 제가 누굴 보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겉만 보고 판단했고, 제 역할만 중요하다고 착각했고, 그 순간 얼마나 스스로 부끄러웠는지, 그게 오늘 제일 큰 충격이었습니다. 진우 씨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말을 이어가려던 입술이 몇 번 떨렸다. 그러나 미영 씨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한 발 다가서서 말했다.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사람은 누구나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판단을 지우고 다시 보는 건 용기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 말에 진우 씨의 눈가가 붉어졌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미영 씨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마치 오래된 먼지를 털어내듯 미움도 상처도 거기서 함께 털어내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앞으론 사람을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봐주세요. 그 눈빛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탱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은 마치 회의실의 마지막 불을 끄는 듯 오늘 하루의 오만함과 상처를 조용히 덮고 잔잔한 감정의 여운을 남겼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청소부로 불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내 이름을 불렀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의 표정에 예전과는 다른 존중이 묻어났다. 하지만 난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검은 유니폼은 벗었지만 일찍 눈을 뜨는 습관과 묵묵히 손을 움직이는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회장은 며칠 뒤 나를 회사 해외 사업 고문으로 정식 위촉했다. 직함을 달고도 나는 특별한 선언을 하진 않았다. 오히려 내게 처음 인사하던 후배 청소부에게 이 회사엔 우리가 제일 먼저 도착하잖아요? 하고 웃으며 말을 건넸다. 내가 바뀐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보는 눈이 바뀐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조금 더 따뜻해졌다. 그날 이후 회사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회의실 의자 높이를 맞추는 사람은 늘 내 뒤를 따라했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 직원들은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건넸다. 진우 씨는 더 자주 묵묵해졌고 정호 회장은 회의 말미마다 이 한 문장을 빼먹지 않고 말했다. 사람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삶의 깊이가
그 사람을 말해주지요. 나는 그 말이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믿는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을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도 작은 사무실 창가에 커튼을 걷고 조용히 차를 한 잔 올려놓는다. 빛이 창가로 들어오면 나는 조용히 웃는다. 나는 이제 내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는 중이니까. 그리고 6개월 뒤 나는 내 이름으로 간판을 걸었다. 정미영 국제 커뮤니케이션 앤드 통역 아카데미. 유리문 위에 금박으로 새긴 내 이름을 처음 본 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만 한참을 바라보다 내 손으로 그 유리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밀었다. 작은 오피스텔 한 켠에 마련한 사무실이었지만 그곳엔 내 지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벽 한쪽엔 예전 G7 회의 당시 받은 감사패가 걸려 있었고 옆에는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을 때 내 손을 꼭 잡으며 웃었던 사진 한 장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처음엔 수강 신청이 한두 명뿐이었다. 대부분은 통역사, 지망생들이었지만 그 중엔 50대 후반의 여성도 있었고 아이들 학비를 벌기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이도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언어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세상이 달라져요. 하루는 회장이 조용히 내 아카데미를 찾았다. 정장을 입지 않은 그는 어색한 미소로 문 앞에 서서 말했다. 혹시 제가 이곳 수강생들에게 인사할 기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강의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이분은 제게 인생을 다시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그날 강의가 끝난 후 하나둘 찾아오던 언론사들이 기사를 내기 시작했고 청소부에서 통역 아카데미 원장으로라는 제목이 다음 날 포털 사이트를 도배했다. 하지만 나는 그 모든 조명을 외면했다. 화려함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건 세상에서 보이지 않던 사람들에게 너도 가능하다는 말을 전하는 일이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내 책상 위에 세계 각국에서 날아온 이메일이 쌓인다. UN 산하기구, 글로벌 NGO, 스타트업 CEO들까지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싶다는 요청이 줄을 잇는다. 그리고 남편은 회복 중이다. 비록 예전처럼 말은 하지 못하지만 내가 매일 강의 끝나고 건네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웃으며 듣는다. 그의 미소는 내 하루를 버티게 하는 또 하나의 힘이다. 언젠가 누군가 내게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다시 일어나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내 사무실 유리문 아래에 조용히 걸어둔 글귀를 가리켰다. 품위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언어다. 나는 무너졌고 버려졌고 잊혀졌지만 끝내 다시 내 이름으로 살아간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매일이 기쁘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음 숲길로 도착한 한 통의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잊혀지고 스스로조차 자신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잠시 멈춰선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불빛 하나 되어 주었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작은 시선 하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 속 누군가의 말이, 표정이 마음에 오래 남는다면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언젠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이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 한 줄의 댓글이 지금 이 순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마음 숲길을 함께 걸어가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자리를 남겨주세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를 마음 숲길에서 이어가겠습니다.